당신 진짜 남한에서 왔어요? 제발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간 건 행운이었어. 빨리 따라와. 잡히면 둘 다 죽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우릴 향했고, 청진 항구 근처 나는 우리 집 마당에서 옥수수 이삭을 훑고 있었다. 2018년 9월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바람은 차가웠으며 어머니는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계셨다. 설이야, 이거 시장에 내다 팔면 중국 쌀 한 말은 바꿀 수 있겠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담담했다. 평범한 하루였다. 그저 배고프지 않으면 그게 행복인 줄 알았던. 어머니, 저 오늘 배급소에 다녀올게요. 혹시 모르잖아요. 이번엔 진짜 나올지. 헛수고다, 설이야. 3년째 나온 적이 없는데. 그때였다. 마당 대문이 거칠게 열리며 김 보위부원이 들어섰고 그의 뒤로 2명의 군인이 따라 들어왔다. 통무 집안 요새 중국하고 밀수하고 있다며? 무슨 말씀이세요? 우린 그런 적 없습니다. 증거는 다 있어. 통무 오빠 김초로 중국 돈 받고 사람 넘겨주고 있더라고요. 오빠가 브로커 일을 하고 있었다니.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손에 쥐고 있던 옥수수가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나는 그 순간 우리 집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김초로는 어디 있어? 모릅니다. 한 달째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럼 동문의 가족 전부 신문 받아야겠네. 가자. 이게 무슨 일이지? 오빠는 그저 장사한다고만 했는데 보이부 지하 신문실은 썩은 물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으며 뒤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신음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김초로 어디 갔어? 정말 모릅니다. 제발 어머니만은. 인연이 끝까지 버티네. 좋아. 그럼 정치범 수용소 보낼 준비해. 수용소, 거긴 들어가면 못 나온다. 절대로. 그날 밤 독방에 갇혀 있을 때 창살 사이로 보이는 별을 보며 결심했다.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없다.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그때 복도에서 들려온 간수의 목소리. 야, 전현들 내일 새벽에 회령 수용소로 이송이래. 차 준비해. 호송 차량이 비포장도로를 덜컹거리며 달렸고 양옆에 앉은 여자들의 울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으며 나는 창밖을 보며 계속 생각했다. 이 차가 멈추는 순간이 마지막 기회다. 수용소에 들어가면 끝이야. 옆에 앉은 40대 여자가 작게 속삭였다. 저기, 당신 탈출 생각 있어요? 뭐라고요? 나 두만강 쪽 출신이에요. 길 알아요. 근데 혼자는 무서워서. 이 사람을 믿어야 하나? 아니면 함정인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차가 산길 휴게소에 멈춰섰고 간수들이 담배를 피우러 내렸으며 그 여자가 내 손을 잡았다. 지금이야. 뒤쪽 창문 빗장이 고장났어. 내가 몇 번 타봐서 알아. 미쳤어요? 저기 간수가. 10초 안에 결정해. 10, 9, 8. 죽을 각오로 뛰어야 한다. 우리는 뛰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터졌고 총성이 울렸으며 옆에서 달리던 그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컷! 언니! 가요. 혼자. 살아요. 돌아가면 나도 죽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숲속으로 더 깊이, 더 빠르게 달렸다. 폐가 찢어질 것 같았고 다리는 후들거렸으며 뒤에서 군견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강이다. 두만강만 건너면 살 수 있다. 하지만 강변에 도착한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철조망, 지뢰 표지판, 그리고 순찰 초소. 앞으로 가면 지뢰, 뒤로 가면 총. 나는 여기서 죽는 건가?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내 입을 막으며 속삭였다. 조용히 해. 살고 싶으면 날 따라와. 그 남자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흙이 묻어 있었으며 움직임은 군인처럼 정확했다. 당신 누구세요? 질문은 나중에. 지금은 3분 안에 이 구역을 벗어나야 해. 순찰조 교대 시간이 끝나. 제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죠? 안 믿으면 여기 남아.
난 간다. 또 선택의 순간이다. 이번엔 제대로 골라야 해. 그를 따라 숲속을 기어갔다. 지뢰밭 표지판 옆을 스쳐 지나갔고 철조망 아래 파여진 구멍으로 몸을 밀어 넣었으며 강물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저기 보이는 바위 3개 그 사이로 걸어가. 절대 벗어나면 안 돼. 지뢰야. 어떻게 그걸 알아요? 나도 여기서 3번 왔다 갔다 했거든. 한 번은 친구가 날라갔지. 이 사람 브로커인가? 아니면 진짜 탈북자인가? 강둑에 도착했다. 물은 생각보다 빨랐고 폭은 생각보다 넓었으며 반대편 중국 땅은 너무 멀어 보였다. 수영할 수 있어요? 조금. 조금으론 안 돼. 저 물살에 휩쓸리면 하류로 2km 떠내려가. 거긴 북한 초소가 있어. 그럼 어떻게? 저기 보여? 30m 상류에 로프 줄이 걸려 있어. 그걸 잡고 건너. 30m. 거기까지 가는 것도 문제고 그 로프가 진짜 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하지만 뒤에서 다시게 짖는 소리가 들렸고 손전등 불빛이 숲 사이를 비추기 시작했으며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가요. 지금 당장. 잠깐, 당신은? 난 아직 갈 곳이 있어. 여기서. 이 사람, 날 살려주고 자기는 남는다고? 물속으로 뛰어든 순간 차가움이 온몸을 관통했고 로프를 향해 필사적으로 헤엄쳤으며 뒤에서 총성이 울렸다. 그리고 물속으로 붉은색이 번졌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고 온몸이 떨렸으며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살았다. 진짜 살았어. 야, 갑작스런 한국어에 고개를 들었다. 50대로 보이는 조선족 남자가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왔다. 또 넘어왔네. 넘어와. 매일같이 넘어오네. 저는 말 말고 따라와. 여기 있다가 중국 공안한테 잡히면 북송이야. 이 사람도 믿어야 하나? 아니면 인신매매범인가? 하지만 걸을 힘도 없었고 판단할 정신도 없었으며 그저 이끌리는 대로 따라갔다. 조그만 농가에 도착했다. 방 안에는 이미 3명의 여자가 있었고 모두 나처럼 젖은 옷을 입고 있었으며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여기서 하룻밤 쉬어. 내일 브로커 온다. 브로커요? 나만 가려면 브로커 통해야지. 혼자 가려고? 죽을라고? 돈이 없는데요. 걱정 마. 나중에 갚으면 돼. 몸으로든 돈으로든. 몸으로. 이게 무슨 소리야. 그 남자가 나간 뒤 구석에 앉아있던 여자가 다가왔다. 20대 초반으로 보였고 얼굴에는 멍 자국이 있었으며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언니, 여기서 나가야 해요. 무슨 소리야? 저 아저씨. 진짜 브로커 아니에요. 여자들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범이에요. 뭐, 저 지난달에 여기 왔었는데 탈출하려다 잡혔어요. 이번이 2번째예요. 또 이런 상황인가? 그때 문이 열리며 그 남자가 다시 들어왔고 손에는 밧줄이 들려 있었으며 뒤에는 덩치 큰 남자 둘이 서 있었다. 자, 이제 이동할 시간이다. 손목 내밀어. 저희 어디로 가는 건데요? 시끄러워. 말 안 들으면 북한 공안에 신고한다. 여기서 묶이면 끝이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나는 재빨리 옆에 있던 물병을 집어 던졌고 남자의 이마에 정확히 맞았으며 혼란한 틈을 타 문 쪽으로 달렸다. 인연이! 뒤에서 손이 내 머리카락을 잡았다. 머리채가 뒤로 잡아당겨지며 바닥에 쓰러졌고 남자의 주먹이 얼굴로 날아왔으며 입안에서 피맛이 퍼졌다. 감히 누구한테 덤벼? 이 탈북년이! 여기서 죽는 건가? 북한도 탈출했는데 여기서. 그때 문이 요란하게 부서지며 누군가 안으로 뛰어들었다. 검은 재킷을 입은 여자였고 손에는 전기 충격기가 들려 있었으며 눈빛은 차가웠다. 손대. 누구야? 너! 중국 공안 신고할까? 아니면 한국 대사관에 연락할까? 선택해. 인연이! 찌지직 소리와 함께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고 그 여자는 우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으며 처음으로 따뜻한 목소리를 냈다.
괜찮아요? 일어날 수 있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설명은 나중에. 지금 여기서 나가야 해요. 10분 후면 공안 올 거예요. 또 누군가를 믿어야 하는 순간이다. 하지만 이 여자 눈빛은 다르다. 우리는 그 여자를 따라 뒷문으로 나왔고 어둠 속에 숨겨진 승합차에 올랐으며 차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차 안에는 우리 외에도 5명의 여자가 더 있었다. 모두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살았다는 안도와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는 불안. 제 이름은 박지영이에요. 탈북민 구조 NGO에서 일해요. 정말 우릴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당신들을 한국까지 안전하게 보내는 게 제 일이에요. 한국, 진짜 한국에 갈 수 있는 건가? 하지만 박지영의 다음 말에 차 안공기가 얼어붙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중국에서 라오스까지, 거기서 태국까지 한 달은 걸려요. 그 과정에서 검문도 받고 뇌물도 써야 하고 미립국도 해야 해요. 그게 위험한가요? 매년 이 루트에서 5명 중 1명은 실패해요. 잡히거나 죽거나. 5분의 1의 확률.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다. 창밖으로 중국의 밤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네온사인이 빛나고 있었고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으며 나는 그 평범한 자유가 너무 부러웠다. 옆자리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언니, 우리 정말 한국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어. 꼭 갈 거야. 나 자신에게 하는 다짐인지 아니면 그 여자를 위로하는 건지 모르겠다. 차가 갑자기 멈춰 섰다. 앞쪽에 검문소가 보였고 경찰차 불빛이 번쩍이고 있었으며 박지영의 얼굴이 굳었다. 이상한데? 여기 검문소 없었는데. 경찰관이 다가왔고 손전등으로 차 안을 비췄으며 우리는 숨을 죽였다. 차량 검사, 운전면허증하고 신분증. 박지영이 침착하게 서류를 건넸다. 네, 여기 있습니다. 뒤에 탄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공장 직원들이에요. 야간 근무 가는 중입니다. 제발 넘어가라. 경찰관이 우리를 하나하나 쳐다봤다. 젖은 머리카락, 상처난 얼굴, 떨리는 손. 전부 내려요. 신분증 검사할게요. 저희 시간이 없어서요. 내리라니까! 끝났다. 여기서 다 끝났어. 차에서 내린 순간 옆 여자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달리기 시작했다. 으악! 서라고! 경찰들이 그 여자를 쫓아갔고 박지영이 재빨리 우리에게 속삭였다. 지금 차에 타요. 빨리. 하지만 저 여자가 지금 아니면 다 잡혀요. 또 누군가를 버리는 건가? 차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고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으며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보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3일 후 우리는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다. 밀림이었고 습했으며 모기가 끊임없이 달라붙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해요. 산길로 5시간. 5시간이나요? 들키지 않으려면 이 길밖에 없어요. 걷기 시작한 지 3시간쯤 지났을 때 앞서 가던 여자가 갑자기 쓰러졌다. 언니, 괜찮아? 다리가 안 움직여. 지쳐서 쓰러진 거다. 나도 곧 저렇게 될지 모른다. 박지영이 진통제를 꺼내 먹였지만 소용없었고 그 여자는 계속 신음했으며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여기서 기다릴 수는 없어요. 순찰 때 오는 시간이. 그럼 저 여자는요? 여기 보라고 음식 두고 갈게요. 나중에 다른 팀이 올 거예요. 거짓말이잖아요. 아무도 안 와요. 우리 중 하나씩 이렇게 사라지는 거구나. 결국 그 여자를 남겨두고 출발했다. 뒤에서 들리는 울음소리를 애써 무시하며 걸었고 죄책감이 발목을 잡았으며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그날 밤 임시 숙소에서 박지영이 말했다. 미안해요. 전부 다 구할 순 없어요. 알아요. 근데 당신은 끝까지 갈 거예요. 느낌이 와요. 끝까지 간다. 그게 과연 축복일까? 저주일까? 새벽 3시 숙소 문이 요란하게 두들겨졌다. 경찰이다. 문 열어. 박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누가 신고했어?
내부에 첩자가 있어. 뒷문으로 달렸고 숨이 턱까지 찼으며 뒤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울렸다. 박지영이 골목길을 빠져나가며 소리쳤다. 저 담 너머 시장으로 가요. 거기서 사람들 틈에 섞여요. 당신은요? 난 반대쪽으로 갈게요. 시선 분산. 또 헤어지는 거다. 이제 익숙해져야 하나. 시장은 새벽인데도 사람들로 붐볐고 나는 아주머니들 사이로 몸을 숨겼으며 경찰들이 주변을 수색하는 게 보였다. 옆 노점상 아주머니가 갑자기 내게 말했다. 당신 탈북자지. 아니에요. 거짓말 말어. 표정 보면 알아. 저기 모자 써. 경찰 온다. 이 사람은 날 돕는 건가? 모자를 쓰고 고개를 숙였다. 경찰이 바로 옆을 지나갔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으며 아주머니는 태연하게 채소를 팔고 있었다. 경찰이 지나가자 아주머니가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여기 주소. 한국 대사관 연결해 주는 곳이여. 조심해서 가. 왜 저를 도와주세요? 나도 옛날에 북한에서 왔었어. 30년 전에. 이 사람도 나와 같은 길을 걸었던 거구나. 그 주소로 찾아갔다. 허름한 교회였고 나무 십자가가 걸려 있었으며 안에서는 찬송가 소리가 들렸다. 목사님이 문을 열어주셨다.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제가 온다는 걸? 박지영 씨가 연락했어요. 당신을 꼭 보내달라고. 박지영 씨는 괜찮은가요? 목사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잡혔어요. 어제 밤에. 박지영 씨, 나를 살리려고. 그날부터 2주간 교회에 숨어 지냈다. 목사님은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위조 서류를 만들어 주었으며 태국 가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 서류로 버스 타고 국경까지 가세요. 거기서 태국 쪽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받아요. 핸드폰. 핸드폰 어떻게 쓰는 거지? 혼자 가는 건가요? 원래는 여러 명이 함께 갈 예정이었는데 상황이 안 좋아서. 결국 마지막은 혼자구나. 버스에 올랐다. 낡은 좌석에 앉았고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봤으며 지난 3주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말을 걸었다. 어디 가세요? 태국이요. 혼자세요? 이 사람 왜 자꾸 물어보지? 수상한데 남자가 갑자기 내 손목을 잡았다. 당신 탈북자 맞죠? 현상금 걸렸어요. 나요. 조용히 해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끝나는 건가? 그때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했고 앞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으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국경 검문이래. 지금 이 시간에? 옆자리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다. 당신 끝났어. 저기서 못 빠져나가요. 정말 끝인가? 검문소 군인이 버스에 올라타며 승객 명단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한 명씩 천천히. 내 차례까지 3명 남았다. 그때 내 핸드폰이 울렸다. 녹색 버튼을 눌렀다.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한국말이었고 확신에 차 있었다. 김설혜 씨 맞죠? 지금 당장 버스에서 내려요. 누구세요? 설명할 시간 없어요. 군인이 당신 사진 가지고 있어요. 20초 안에 내려요. 또 누군가를 믿어야 하는 순간이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다. 화장실 가는 척 일어났고 군인의 시선을 피해 뒷문으로 향했으며 버스에서 뛰어내렸다. 도로 옆 수풀로 몸을 숨겼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으며 버스가 천천히 출발하는 게 보였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이쪽이에요. 빨리. 돌아보니 30대 한국인 남자가 서 있었고 손에는 차 열쇠가 들려 있었으며 눈빛은 진지했다. 당신은? 한국 정부 파견 요원이에요. 당신 케이스 박지영 씨가 본국에 보고했어요. 박지영 씨가요? 네. 당신을 꼭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그게 마지막 통화였어요. 박지영 씨, 끝까지 날 지켜준 거야. 차는 한적한 산길을 달렸다. 창밖으로 태국 국경이 보이기 시작했고 멀리 산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으며 나는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저기 보이는 건물이
태국 난민 수용소예요. 거기서 한국으로 갈 수 있나요? 서류 처리하고 2주 정도 걸릴 거예요. 그 다음엔 인천공항으로 바로 출국이요. 2주, 딱 2주만 더 버티면 되는 거다. 난민 수용소에 도착했다. 철조망이 둘러져 있었지만 북한의 그것과는 달랐고 안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으며 사람들 표정에는 희망이 있었다. 입구에서 한국인 상담사가 반겼다. 김설희 씨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여기서 잠시 계시면 돼요. 조사도 받고 건강검진도 하고 그 다음엔 한국이에요. 한국. 드디어 한국이라는 곳에 가는 거구나. 2주가 지났다.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으며 옆자리에는 나처럼 탈북한 20대 여자가 앉아 있었다. 언니 떨려요. 나도 한국 어떤 곳일까요? 모르겠어. 그냥 총소리 없는 곳이면 좋겠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새로운 삶일까? 또 다른 고난일까? 비행기가 착륙했다. 인천공항 활주로에 바퀴가 닿는 순간 기내에 박수가 터졌고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으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담당 공무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고하셨어요. 이제 하나원에서 교육 받으시면 돼요. 3개월 후면 진짜 한국 사회로 나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힘들었죠? 네. 그날 밤 하나원 기숙사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고 밖에서는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으며 총소리도 없고 비명도 없었다. 여기까지 오는데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지. 두만강에서, 중국에서, 라오스에서, 검문소에서 그때마다 누군가 날 도와줬어. 이름도 모르는 브로커, 박지영, 시장 아주머니, 목사님, 정부 요원, 그리고 날 대신 잡혀간 사람들, 쓰러진 사람들, 총 맞은 사람들. 나는 왜 살아남았을까? 그 사람들 목까지 살아야 하는 걸까? 핸드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설희씨? 저 박지영이에요. 박지영씨, 살아계신 거예요? 네.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놀랐죠? 너무 감사해서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잘 도착했다니 다행이에요. 앞으로 힘들 거예요. 한국 생활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알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두만강도 건넌 사람이잖아요. 맞아. 나는 총알도 피했고 지뢰밭도 지나왔고 강도 건넜어. 이제 남은 건 이곳에서 진짜 사는 법을 배우는 것뿐이야. 전화를 끊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고 저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삶이 있을 거라 생각했으며 나도 이제 그 중 하나가 되는 거라 생각했다. 룸메이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니 잠 안 와요? 잘 올 것 같아. 처음으로. 저도요. 여기 바닥이 따뜻해요. 온돌바다? 신기하지? 언니, 우리 잘 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천장을 보며 대답했다. 우린 살아남았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히 잤다. 악몽도 없었고 총소리도 없었으며 새벽에 눈을 떴을 때 내 옆에는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이 자고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였다. 새로운 땅에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룸메이트가 잠결에 중얼거렸다. 언니, 여기 춥지 않아요. 안 추워. 그렇게 나의 탈북 이야기는 끝났고 한국에서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계속 살아갈 것이다. 두만강을 건넌 그날의 나를 부끄럽지 않게. 이 할아버지가 제 지갑을 훔쳐갔어요. 그 소리가 들렸을 때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아니, 나를 말하는 건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로 쏠렸고 누군가의 손가락이 내 가슴을 향하고 있었다. 오늘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70을 넘긴 나이에도 새벽 5시면 눈이 떠지고 아내가 차려준 된장찌개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여보, 시장 가시면 고등어 2마리만 사오세요. 싱싱한 걸로요. 알았소. 점심 전엔 돌아올게. 오늘따라 날씨가 참 좋네. 산책 삼아 천천히 다녀와야지. 40년을 다닌 회사를 정년 퇴직한 지 벌써 5년째였다. 처음엔 할 일 없는 게 답답했지만 이제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소중하다는 걸 알았고 손주들이 주말마다 찾아오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들이 코를 찔렀다. 생선 비린내, 갓 튀긴 호떡 냄새, 김치 담그는 고춧가루 향이 뒤섞여 있었고 30년을 다닌 이 시장은 내게 또 하나의 집 같은 곳이었다. 어르신, 오늘 고등어 아주 좋아요. 2마리만 주소. 싱싱한 걸로. 이 집 생선은 항상 믿을 수 있어. 사장님 아버지 때부터 단골이었지. 계산을 마치고 지갑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려는데 누군가 내 팔을 세게 잡았다. 25쯤 돼 보이는 젊은 여자였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떨고 있었다. 저기요? 할아버지 잠깐만요. 예, 무슨 일이요? 제 지갑이요. 분명 여기 있었는데. 그녀가 허둥지둥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지갑을 잃어버렸나 보네. 가에 없어라. 천천히 찾아보세요. 분명 어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공포에 질린 눈이 순식간에 날카로운 의심으로 바뀌었고 그녀의 손가락이 천천히 내게로 향했다. 이 할아버지가 제 지갑을 훔쳐갔어요. 뭐? 내가 훔쳤다고? 귀를 의심했다. 70평생 남의 물건 한 번 건드린 적 없는 내가 도둑으로 몰리고 있었다. 무슨 소리요? 난 당신 지갑 같은 거 본 적도 없어. 거짓말 마세요. 분명히 제 옆에 계셨잖아요. 제가 가방을 열었을 때. 사람들이 빠르게 모여들었고 수십 개의 시선이 나를 도둑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평생 떳떳하게 살아온 내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요즘 노인네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다더라. 손주들 용돈 주려고 그러나 봐.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왜 남의 지갑을... 여러분,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주머니를 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집어 보였다. 내 낡은 지갑과 손수건, 그리고 고등어값 계산하고 남은 10,000원짜리 몇 장뿐이었다. 가방 안을 확인해 보세요. 분명 거기 숨겼을 거예요. 가방? 내가 무슨 가방이? 생선 봉지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 순간 생선 봉지를 확인하던 한 중년 남자가 뭔가를 집어들었다. 검은색 여성용 지갑이었고 명품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이게 뭡니까?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분명 내가 넣지 않은 지갑이 내 봉지 안에서 나왔다. 그거예요. 제 지갑이에요. 이럴 리가 없어. 어떻게 내 봉지에... 이건... 내가 넣은 게 아니요. 누군가 장난을 친 거요. 증거가 나왔는데 무슨 변명이야? 사람들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다. 동정심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경멸과 혐오만이 가득했다. 경찰 불러야겠어요. 누군가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내한테는 뭐라고 말하지? 손주들이 알면 어떡하지? 70평생 살아온 내 명예가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아내였다. 여보, 왜 이렇게 늦어요? 고등어 사는데 뭐가 그리 오래 걸려? 그게 조금 일이 있어서. 말을 할 수가 없다. 어떻게 설명을 하지?
전화를 끊고 고개를 들었을 때 파란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시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경찰서 조사실은 을씨년스럽게 추웠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경찰관이 내 말을 받아 적고 있었고 나는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했다. 그러니까 어르신은 그 지갑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맹세코 없습니다. 나는 생선만 사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억울한 일인데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걸까? CCTV를 확인하자고 했지만 그 시장 골목엔 카메라가 없었다. 오래된 시장이라 사각지대가 많다고 했다. 일단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원한다고 하니 그쪽과 얘기를 해보시는 게. 합의라뇨?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하란 말이오? 이건 말이 안 돼. 절대 굽힐 수 없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평소 인사하던 경비원도 고개를 돌렸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경찰서에 갔다 온 거예요? 아내 앞에서 무릎이 꺾였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 나는 도둑으로 몰렸다고 말해야 했다. 여보, 난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아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따뜻했다.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이 사람만은 날 믿어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알아요. 당신이 그럴 사람 아니잖아요. 해결할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고맙소. 당신이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어.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다. 누가, 왜, 어떻게 내 봉지에 그 지갑을 넣었는가? 분명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짓이야. 우연일 리가 없어. 다음 날 아침 결심했다. 가만히 앉아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한다. 여보, 나 시장에 다녀올게. 시장에요. 거기 가면 또 괜찮소.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할 게 있어. 이번엔 주의 깊게 봐야 해. 분명 뭔가 단서가 있을 거야. 시장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도둑 할아버지 또 왔네. 뻔뻔하게 또 나타났어. 하지만 나는 고개를 들고 걸었다. 쪽팔려도 참아야 해. 진실을 밝히는 게 먼저야. 생선 가게 앞으로 다가갔다. 주인 아저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사장님, 그날 일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어르신, 저도 난처합니다. CCTV도 없고 제가 본 것도 없어서. 그날 제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뭐라도 기억해줬으면. 글쎄요. 손님이 워낙 많아서. 아, 그러고 보니 검은 후드 입은 젊은 남자애가 어르신 뒤에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검은 우두. 수상한데. 시장을 2시간 넘게 돌아다녔지만 검은 후드의 남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다. 지쳐서 시장 입구 벤치에 앉았을 때 누군가 옆에 걸터 앉았다. 할아버지, 저 그날 봤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다. 단정한 옷차림에 또렷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고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누구시오? 날 아시오? 저는 프리랜서 기자예요. 그날 우연히 시장에서 취재 중이었는데 어르신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걸 봤어요. 기자라니, 믿어도 되는 건가?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르신 같은 분이 그런 짓을 할 리 없다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녀가 카메라를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시장 입구에서 찍은 사진이었고 그 안에 검은 후드를 입은 남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이 사람이... 네, 이 남자가 어르신 뒤를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다음 사진을 넘기자 그 남자가 젊은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나를 도둑으로 몰았던 바로 그 여자였다. 그들이 아는 사이였어.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오? 제 생각엔 조직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노인분들을 타깃으로 해서 도둑으로 몰아넣고 합의금을 뜯어내는 수법이에요. 분노가 치밀었다. 70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을 도구로 이용했다니. 이 사진들 증거로 쓸 수 있어. 사진만으론 부족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일 더 이상 당하는 분들이 없어야 하니까요. 하늘이 도우시는 건가? 이 사람이 나타난 게 기적 같아. 고맙소. 정말 고맙소. 전 이수진이라고 해요. 할아버지 성함은요? 나는 김철수요. 아, 그런데 어떻게 날 도와주려는 거요? 일단 그 여자를 찾아야 해요. 그녀가 다시 같은 수법을 쓸 때를 기다려서 현장을 잡는 거예요. 머릿속이 복잡했다. 나이 70에 이런 수사 같은 걸 해야 한다니. 하지만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선 어쩔 도리가 없었다. 해야지. 이대로 당할 순 없어. 좋소. 내가 뭘 하면 돼요? 일단 며칠간 시장을 관찰해야 해요. 그들이 다시 나타날 거예요. 같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게 이런 사기꾼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날부터 나는 매일 시장에 나갔다. 수진 씨와 함께 멀리서 지켜보며 수상한 사람들을 관찰했다. 사흘째 되던 날, 그 검은 후드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저기요, 할아버지. 저 남자예요. 그 여자도 있어. 아직은 안 보이네요. 조금 더 기다려봐요. 10분쯤 지났을까? 그 젊은 여자가 나타났다. 그들은 눈빛을 주고받더니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다. 시작되는군.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들의 타깃이 된 사람은 노인이 아니었다.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였다. 이건 수법을 바꿨네요. 저 엄마와 아이가 위험하오.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다. 그 엄마가 과일 가게에서 물건을 고르는 사이 검은 후드 남자가 슬쩍 다가가 그녀의 가방에 손을 뻗었다. 지금 당장 막아야 해. 멈춰! 큰 소리로 외치며 달려갔다. 70이 넘은 다리가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지 몰랐다. 뭐야? 이 영감. 남자가 놀라 뒤로 물러섰고 나는 그 엄마 앞을 가로막았다. 아가씨, 가방 조심하시오. 저 남자가... 네? 무슨... 그때였다. 뒤에서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저 할아버지가 또 지갑을 훔치려고 해요. 저번에도 제 지갑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다. 안 돼. 이번엔 달라. 증거가 있어. 다들 잘 들으시오. 이 사람들이 사기꾼이오. 맞아요. 저 두 사람은 한패예요. 수진 씨가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고 사진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 사진들 보세요. 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에요. 이건 조직적인 사기예요. 무슨 헛소리야! 우린 모르는 사이야! 저 할아버지가 누명 벗으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들이었다. 이것만으론 부족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럼 경찰을 부릅시다. CCTV를 확인하고 당신들 핸드폰을 조사하면 통화 기록이 나올 거요. 순간 검은 후드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젊은 여자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야! 키어! 남자가 도망치기 시작했다. 여자도 뒤따라 뛰었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사라졌다. 잡아야 해요. 내가 간다. 이번엔 놓칠 수 없어. 시장 골목을 뛰어 추격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내 명예가, 내 인생이 걸린 일이었다. 골목 끝에서 남자가 휙 돌아섰다. 손에 과도 같은 걸 들고 있었다. 더 이상 쫓아오지 마!
심장이 쿵쾅거렸다. 무서웠다. 하지만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 70평생 떳떳하게 살아왔어. 여기서 물러서면 영영 도둑으로 살아야 해. 칼을 버려라. 이미 증거는 다 확보됐다. 뒤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다. 오빠, 그냥 항복해. 이미 끝났어. 닥쳐! 이건 네가 시작한 일이잖아! 두 사람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파란 불빛이 골목에 비춰지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다들 움직이지 마! 그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끝났다. 드디어 끝났어. 경찰서 조사는 밤늦게까지 계속됐다. 검은 후드 남자와 젊은 여자는 별도의 조사실로 끌려갔고 나와 수진 씨는 진술서를 작성했다. 어르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곧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그럼 내 누명은 벗겨지는 거요? 물론입니다. 다만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해서 며칠 정도 걸릴 겁니다. 며칠이라도 괜찮아. 진실만 밝혀진다면. 집으로 돌아오니 새벽 2시였다. 아내가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고 TV는 켜진 채로 화면만 깜빡이고 있었다. 미안하오. 여보, 이렇게 늦게까지 기다리게 해서. 아내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침대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손주 민준이의 글씨체였다. 할아버지, 학교에서 애들이 제 할아버지가 도둑이래요. 저는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 빨리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미안하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너에게까지 상처를 주다니. 잠을 잘 수 없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밤새 앉아 있었고 새벽빛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까지 눈을 감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어젯밤에 들어왔어요? 몰랐네. 당신 깨울까봐. 민준이 편지 봤어요? 아내의 눈도 빨갛게 충혈돼 있었다. 밤새 울었던 모양이었다. 미안하오. 내가 가족들한테 너무 큰 짐이 됐구요. 무슨 소리?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추가 조사를 위해 다시 출석하라는 내용이었다. 어르신,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부터 말씀해 주시오. 그 두 사람이 자백했습니다. 이미 여러 건의 동일한 수법으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드디어 내 결백이 증명됐어. 그럼 나쁜 소식은 뭐요? 피해자가 20명이 넘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묻으셨어요. 수치심과 체면 때문에 어르신만 끝까지 버티신 겁니다. 가슴이 아팠다. 나처럼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 참아야 했던 사람들이 20명이나 된다니. 내가 포기했다면 이 사기꾼들은 계속 다른 노인들을 괴롭혔겠구나. 그분들도 이제 억울함을 풀 수 있겠소. 네, 제 수사에 들어갈 겁니다. 어르신 덕분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전화가 울렸다. 수진 씨였다. 할아버지, 기사 나갔어요. 기사요? 네, 제가 쓴 기사가 오늘 아침 포털 메인에 떴어요. 70대 노인을 노린 조직적 사기당 검거. 한 노인의 용기가 진실을 밝히다 제목으로요. 기사가 났다고? 그럼 사람들이 알겠네. 고맙소, 수진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어요. 진짜 멋지세요. 전화를 끊고 기사를 검색했다. 댓글에는 응원과 사과의 글들이 가득했다. 처음부터 할아버지를 믿었어야 했다. 노인분들께 너무 편견을 가졌던 것 같다.
용기 있는 분이시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법정은 장엄했다. 판사석 위에 걸린 태극기가 엄숙하게 내려다보고 있었고, 검은 굳은 남자와 젊은 여자는 피고인석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저들이 나를 도둑으로 몰았을 때의 그 당당함은 어디 갔을까? 피고인들은 2023년부터 2년간 총 27건의 동일한 수법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었고, 이들은 사회적 체면과 수치심을 이용해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방청석에는 다른 피해자 어르신들도 와 계셨다. 모두 나와 비슷한 나이에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었다. 5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손주들한테 할아버지가 도둑이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저는 100만 원을 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알까봐 무서웠어요. 평생 쌓아온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질까봐. 한 분 한 분의 증언이 이어질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우리가 얼마나 쉬운 표적이었을까.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재판장님.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증인, 말씀하십시오. 저들이 훔친 건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명예요, 자존감이요, 그리고 손주들의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제 손주는 학교에서 도둑 할아버지라는 놀림을 받았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요. 목이 메었다. 하지만 계속 말했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게 변명이 될 수 있습니까? 저희도 다들 어렵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평생 정직하게 사셨어요.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탐낸 적 없이 말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다른 피해자 어르신들이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사회의 가장 연약한 구성원들을 공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기를 넘어선 사회 공동체에 대한 도전입니다. 젊은 여자가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다. 네가 흘리는 눈물보다 네가 만든 피해자들의 눈물이 훨씬 많았어. 피고인 박민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최윤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정의가 구현되는 순간이었다. 이건 아니야! 나 억울하다고! 그가 끌려나가며 소리쳤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용서는 아직은 안 돼. 시간이 필요해. 법정을 나서자 다른 피해자 어르신들이 내게 다가왔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우린 평생 억울함을 안고 살았을 겁니다. 선생님의 용기 덕분에 우리도 떳떳해질 수 있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싸웠기에 이긴 겁니다. 손을 맞잡았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끼리만 알 수 있는 따뜻함이 전해졌다. 할아버지, 수진 씨가 카메라를 들고 달려왔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세요. 같은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떳떳하게 살아온 자부심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 절대 혼자 감추지 마시고 싸우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3개월이 흘렀다. 시장은 여전히 활기차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진실은 때로 늦게 밝혀지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저기요, 여기 앉지 마세요. 냄새 나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내 속이 서늘해졌다. 나는 72세 현 진명그룹 회장 박태수다.
내가 세운 회사 매출만 해도 저 은행보다 클 텐데 오늘은 그 누구보다 가난한 노인으로 취급받았다. 재벌이라 불리지만 사람 보는 눈은 아직 배울 게 많다고 느끼던 차였다. 그날 아침은 평범했다. 늘 그렇듯 6시에 일어나 정장을 입고 비서에게 오늘 일정을 보고받았다. 주주총회 준비, 해외 투자자 미팅, 자선재단 행사. 회장으로서의 하루는 언제나 빡빡했다. 하지만 그날 딸에게서 한 통의 문자가 왔다. 아빠, 저 결혼할 사람 생겼어요. 은행원이에요. 정말 성실해요. 순간 커피를 마시던 손이 멈췄다. 딸아이가 결혼을 한다니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은행원이라 겉으론 점잖고 깔끔하지. 하지만 돈 앞에서 진짜가 드러나는 법이지.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다. 계약서에 사인할 때는 천사 같던 사람이 돈 문제가 생기면 악마로 변하는 걸 수없이 목격했다. 파트너였던 사람이 뒤통수를 치고 형제처럼 지내던 임원이 배신하고, 인간의 본성은 위기 상황에서 그리고 돈 앞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래서 결심했다. 사위가 될 남자, 그 인간의 진짜 속을 내가 직접 봐야겠다고. 저녁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가 한번 만나봐야지. 어떤 사람인지. 아빠, 제발 무서운 얼굴로 신문하지 마세요. 도윤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알았어. 아빠를 뭘로 보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짜여지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낡은 패딩과 헐렁한 바지를 입고 서울역 근처 미용실에서 일부러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면도도 하지 않았고 오래 신은 신발에 구멍을 냈다. 거울을 보니 영락없는 노숙자였다. 비서가 깜짝 놀라 물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차림이십니까? 신경 쓰지 마라. 오늘 나 혼자 다녀올 거야. 하지만 회장님, 경우 없이 외출하시면. 괜찮아. 아무도 날 알아보지 못할 테니까. 이제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지. 돈 냄새가 아닌 사람 냄새를 맡아보자고. 딸이 말한 그 은행은 강남에 있었다. 평소 같으면 운전기사가 벤틀리로 태워다 주겠지만 오늘은 지하철을 탔다. 지하철에 탄 지도 몇십 년 만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자리를 피했다. 한 젊은 여자는 코를 막으며 다른 칸으로 이동했다. 이게 바로 현실이구나. 옷 한 벌로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은행에 도착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따뜻한 난방이 느껴졌다. 고객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앉아 있었고 직원들은 웃으며 응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들어서자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시선들이 나를 훑고 지나갔다. 나는 구부정한 허리로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섰다. 앞에 서 있던 중년 여성이 슬쩍 나를 보더니 한 걸음 옆으로 비켰다.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는 아이를 내게서 멀리하게 했다. 사람들이 이렇게 냉정할 줄이야. 평생 회장실에만 있어서 몰랐던 건가.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예비사위 김도윤 대리는 고객에게 미소를 보이며 서류를 받고 있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다. 딸이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았다. 하지만 내 차례가 오자 그의 표정이 굳었다. 어르신, 통장은 있으신가요? 목소리가 차가웠다. 아까 젊은 여성 고객에게 하던 따뜻한 톤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게, 통장은 오래돼서 글씨가 다 닳았고. 그럼 신분증이라도 있으세요? 신분증은 있지. 나는 일부러 지갑을 더듬거리며 느리게 꺼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어르신, 이렇게 시간 오래 걸리시면 뒤에 분들이 기다리시는데요. 미안해요. 손이 떨려서. 그럼 번호표 다시 뽑으시죠. 지금은 처리 어려워요. 눈빛이 달라졌군. 돈 많은 손님일 땐 고개를 숙이더니 낡은 옷을 입은 노인 앞에선 눈을 피하는구나. 그는 내 신분증을 받으면서도 손이 닿지 않게 조심스럽게 집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지는 것처럼. 나는 일부러 자리에 앉으려 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저기요, 여기 앉지 마세요. 냄새 나잖아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주변 고객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누군가는 피식 웃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서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눈엔 혐오와 경멸이 가득했다. 이 사람이 내 딸의 남편이 될 뻔했다니. 그때였다.
옆 창구의 젊은 여직원이 내게 다가왔다. 어르신 이리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니, 괜찮아요. 저 직원분이. 괜찮긴요. 어서 오세요. 그녀는 나를 자신의 창구로 안내했다. 명찰에 정유라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내게 의자를 권하고 따뜻한 차까지 건넸다. 어르신 천천히 하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세상엔 이런 분들이 더 많아야 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죠. 이 친구는 마음이 맑군. 요즘 보기 드문 사람이야. 그녀는 내 낡은 통장을 정성스럽게 살펴보고 필요한 서류를 천천히 설명해줬다. 하지만 내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진짜 보고 싶은 건 돈 앞에서의 반응이었으니까. 나는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60억 원 예금 해지서 복사본이 들어있었다. 그건 내 이름으로 된 실제 예금이었다. 나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이거 내 통장인데 말이야. 혹시 해지 좀 해줄 수 있나? 정유라가 서류를 보더니 눈이 커졌다. 어르신 이건 60억이요? 응, 그래. 오래 모은 돈이지. 그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르신 이렇게 큰 금액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해지하시면 이자도 손해고. 괜찮아. 필요한 돈이야.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이 친구는 진짜로 내 이익을 걱정하는구나. 하지만 옆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김도윤의 반응은 달랐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우리 창구로 달려왔다. 어르신, 제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180도 바뀌어 있었다. 아까의 차가움은 온데간데없고 달콤한 꿀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목소리였다. 아니, 이 직원분이 해주신다는데. 아닙니다. 이런 VIP 고객님은 제가 직접 모셔야 합니다. 정 대리, 내가 처리할 일이 아니야. VIP 고객이라. 아껴는 냄새 난다고 하더니 김도윤은 내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어르신, 아끼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상황을 잘 몰라서 그만. 고객님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60억이라는 숫자가 그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다. 이제 와서 사과하는 건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VIP룸으로 모시겠습니다. 거기서 편하게 상담하시죠. VIP룸? 네, 저희 은행의 최고급 서비스입니다. 커피도 드시고 편하게. 돈 냄새가 나는 순간 사람은 이렇게 변하는구나. 내가 내 딸이 평생 의지할 사람이라고.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도윤은 내 팔을 부축하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괜찮아요. 내 발로 갈 수 있어요. VIP룸으로 가는 복도는 고급스러웠다. 카펫이 깔려 있고 벽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김도윤은 내 앞에서 문을 열어주며 연신 허리를 숙였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제가 직접 커피를 가져오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아닙니다. VIP 고객님께는 최선을 다해야죠. 그가 나간 사이 나는 VIP룸을 둘러봤다. 가죽 소파, 대리석 테이블, 고급 조명. 아까 내가 앉으려 했던 플라스틱 의자와는 천지 차이였다. 같은 사람인데 돈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대우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김도윤이 직접 커피를 들고 돌아왔다. 프리미엄 원두로 내린 커피였다. 어르신, 이건 저희 은행 VIP 고객님들께만 드리는 특별한 커피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60억이라는 큰 금액을 저희 은행에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껴는 해지한다고 했는데 언제 맡긴다고 했나? 아니, 나는 해지하려고. 어르신, 잠시만요. 해지는 손해가 너무 큽니다. 제가 더 좋은 상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이율 4.5%. 아니, 제가 본부에 특별히 요청해서 5%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열심히 설명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눈빛을 보고 있었다. 그 눈엔 오직 수수료와 실적만 보였다. 김대리. 네, 어르신.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지? 예.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냄새 난다고 했지? 여기 앉지 말라고 했고. 그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실수가 아니야. 그게 내 본심이지. 나는 천천히 모자를 벗었다. 지저분했던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고 명함 하나를 꺼냈다. 진명그룹 회장 박태수. 김도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가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다. 회장님, 그래, 김도윤 대리. 내 딸의 예비 남편이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떨기만 했다. 무릎이 휘청거리는 것 같았다. 몰랐겠지. 하지만 내 태도는 이미 모든 걸 말해줬어.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는 내 본성을 말이야. 이 남자 돈 앞에서는 무릎 꿇고 사람 앞에서는 고개 드네. 이런 사람에게 내 딸을 맡길 순 없어.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내가 받아야 할 건 용서가 아니라 교훈이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내 앞에 무릎까지 꿇으려 했지만 나는 손을 저었다. 그만해. 보기 흉하네. VIP룸을 나와 다시 로비로 향했다. 정유라는 여전히 창구에서 한 할머니를 성심성의껏 도와주고 있었다. 그 할머니의 옷차림도 나와 비슷했지만 정유라의 태도는 변함없었다. 나는 은행장 직통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박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정유라라는 직원이 있나? 네, 있습니다. 신입인데 평가가 좋습니다. 그 직원에게 승진 추천서를 써주게. 그리고 특별 보너스도.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나는 은행을 나섰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마음은 묘하게 후련했다. 그날 저녁 딸에게 전화가 왔다. 아빠, 도윤이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계속 사과하고 전화도 안 받고. 그래? 무슨 일 있었나 보구나. 아빠 혹시 뭐? 아니에요. 설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며칠 후 딸이 집으로 찾아왔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아빠, 도윤이랑 헤어졌어요. 그랬구나. 도윤이가 사실 저한테 거짓말을 많이 했대요. 빚도 있고 다른 여자도 만나고. 나는 딸을 꼭 안아줬다. 마음이 아팠지만 지금 헤어진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근데 아빠 은행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도윤이가 계속 회장님 얘기를 하던데. 그냥 내 아빠가 은행 업무 좀 본 거지. 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으로 다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아빠 고마워요. 뭐가? 지켜줘서요. 그날 오후 나는 다시 그 낡은 패딩을 꺼내 입었다. 비서가 놀라 물었다. 회장님, 또 어디 가시려고요? 시내 한번 돌아볼까 해서. 경호원을. 필요 없어. 혼자 다녀올 거야. 거리를 걷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피하는 시선, 무시하는 시선, 동정하는 시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따뜻한 눈빛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다. 한 대학생은 길을 물어보는 나를 친절하게 안내해줬고, 한 아주머니는 내가 길에서 넘어질 뻔하자 손을 잡아줬다. 사람은 역시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해. 집에 돌아와 뉴스를 켰다. 그날 저녁 한 방송사에서 특별 리포트를 내보냈다. 진명그룹 박태수 회장이 노숙자 차림으로 시내은행을 방문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믿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기자가 나를 인터뷰하려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이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 진짜 사람을 보기 위한 것이었으니까. 며칠 후 정유라에게서 감사 편지가 왔다. 회장님, 저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날 은행에서 어르신을 도와드렸던 정유라입니다. 승진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한 건 당연한 일인데 이런 큰 은혜를 주시다니. 앞으로 더욱 초심을 잃지 않고 고객들을 섬기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세상이 따뜻해지지. 그날 밤 나는 낡은 패딩을 옷장에 넣으며 생각했다. 가끔은 부자가 아닌 척해야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지. 권력도 명예도 돈도 다 내려놓고 봐야 진짜가 보여. 창밖엔 초겨울달이 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지만 내 마음은 따뜻했다.
다음날 아침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오늘 저녁에 누가 집에 올 거예요. 누군데? 비밀이에요. 그냥 아빠가 좋아하실 분이에요. 저녁이 되어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여는데 정유라가 서 있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따님께서 초대하셨어요. 딸이 나와서 웃으며 말했다. 아빠, 유라 언니랑 친해졌어요. 은행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는데 정말 좋은 분이더라고요. 나는 두 사람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런 사람이 내 딸 옆에 있어야지.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다. 정유라는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딸의 얘기를 경청하고 나에게도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았다. 식사 후 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정유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그날 정말 감사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저에게 큰 교훈을 주셨어요. 사람을 대할 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한다는 것을. 자네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나는 그냥 확인한 것뿐이지. 정유라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몇 달 후 딸이 다시 결혼 얘기를 꺼냈다. 이번엔 다른 사람이었다.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는 평범한 남자였다. 나는 또다시 낡은 패딩을 꺼냈다. 아빠, 설마 또? 응, 한 번 더 확인해 봐야지.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 남자는 내가 누군지 모른 채로 나를 진심으로 대해줬다.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길을 안내해주고 식사까지 사줬다. 어르신, 요즘 세상이 각박해서 이렇게라도 도와드려야죠. 나는 그에게 물었다. 젊은 친구가 왜 이렇게까지 해주나? 제 아버지도 어르신 같은 나이세요. 누군가 제 아버지를 이렇게 대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날 나는 딸에게 말했다. 이 남자 괜찮은 것 같구나. 정말이요, 아빠? 응, 사람이 진실해. 결혼식 날 나는 정장을 입고 참석했다. 사위는 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저번 그 어르신이. 그래, 내가 내장인이다. 그는 당황했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다. 회장님이셨군요. 하지만 그날 회장님이 아니셨어도 저는 똑같이 대했을 겁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 말 믿는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는 낡은 패딩을 가방에 넣었다. 이제 다시 쓸 일은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버리지는 않았다. 그 옷은 내게 큰 교훈을 준 스승이었으니까.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이 놓여 있었다. 젊은 시절 아무것도 없을 때의 내 모습이었다. 그때는 나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었다. 투자를 받으러 갔을 때,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갔을 때 수없이 거절당하고 무시당했다. 그때의 나를 잊고 살았구나. 성공하고 나서는 그 아픔을 잊어버렸어. 나는 일기장을 펼쳤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다. 오늘 나는 다시 사람이 되었다. 회장이 아닌 그냥 사람으로. 그리고 깨달았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낡은 패딩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이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다. 마치 모든 걸 새하얗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나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구나. 돈도 권력도 명예도 다 사라지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은 남는 거야.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낡은 패딩을 입은 내가 거리를 걷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나를 피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오늘의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히읗.